친구들 안녕. 좋아, 오늘도 역사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은 3학년 역사 4강 프랑스 혁명 1편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야.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영국 혁명이나 미국 혁명보다는 조금 길어. 그래서 우리가 혁명 1번, 2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건데, 오늘은 그 중에 혁명 1번, 혁명의 배경과 그 시작, 초기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교과서는 148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니까 교과서 꼭 준비해주고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자. 우리가 시민혁명을 총 3개의 국가에 대해서 배워본다 그랬어. 바로 영국, 미국, 그리고 오늘 배울 프랑스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보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총 2단계로 혁명이 이루어졌었지. 처음에 청교도혁명, 그 다음에 명예혁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미국 독립전쟁이 이제 시민혁명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야.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총 4가지 주제로 나눠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보자면, 왼쪽과 같다. 먼저 프랑스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고, 프랑스 혁명이 초기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가면 프랑스 혁명이 좀 과격화되거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과격화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떤 식으로 혁명이 전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 혁명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나폴레옹이야. 이 나폴레옹이 등장한 다음에 프랑스 역사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 혁명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렇게 해서 총 프랑스 혁명의 배경부터 나폴레옹의 등장까지 총 4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프랑스 혁명을 배워볼 예정이야.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프랑스 혁명의 배경과 프랑스 혁명 초기 단계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다. 먼저 프랑스 혁명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게. 프랑스 혁명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 첫 번째는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에 유행했던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지. 각각이 무엇을 말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얘기해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공부해서 기억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왼쪽은 중세 서유럽 사회의 신분 제도를 나타낸 그림이야. 너희들이 막 봉건제 이런 거 배울 때 중세 서유럽의 봉건적인 신분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위에는 기도하는 사람, 즉 성직자, 그 아래는 싸우는 사람, 기사 혹은 귀족, 그리고 그 아래는 일하는 사람, 농민으로 구성된 봉건적인 신분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중세 서유럽 사회였지.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이 중세 서유럽 사회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 뭐 십자군 전쟁, 뭐 교회의 분열, 뭐 도시의 발달, 뭐 중앙집권 국가의 형성,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중세 유럽 사회가 무너지고 중세가 새로운 시대로 점점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었잖아, 그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중세 사회 자체가 변화했지만 그 신분 제도 자체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야. 당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직전에 프랑스의 신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 맨 위에는 왕이 있고, 그 아래에 제1신분이라고 해서 성직자, 그리고 제2신분 귀족, 그리고 제3신분의 평민, 이렇게 나눠져 있어. 물론 제3신분 평민에는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면서 기존에 농민만 있었지만, 이제 그 농민이랑 노동자보다는 조금 잘 사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상층 시민 계층이 생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세적인 구조랑 별로 크게 다르지 않지 얘들아. 맨 위에 성직자,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지?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제1신분이랑 제2신분은 전체 인구의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세금을 면제받고 온갖 좋은 관직을 독점할 수 있었어. 반면에 제3신분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인구도 전체 98%에 해당되지만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지.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변화하고 있어. 옛날에 성직자랑 귀족만이 뭐 부나 이런 것들이 독점하던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상공업도 발달하고 도시도 발달하면서 시민 계층도 생기고, 이 시민 계층도 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적인 질서는 이들의 상위로의 진출을 막고 있는 거야. 옛날 구태의연한 구식의 신분 제도가 이들의 진출을 막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옛날 스타일의 제도를 구제도라고 하고, 이러한 옛날 스타일의 제도가 남아있어서 가지는 이런 문제점들을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프랑스 혁명의 첫 번째 배경이지.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구제도의 모순을 나타낸 그림이야. 구제도는 프랑스 말로는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데 구제도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앙시앙 레짐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용어로 그냥 앙시앙 레짐 이 정도 하나 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 보면 어떠니 얘들아? 맨 아래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러고 있지. 이 사람은 제3신분을 상징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제1신분이랑 제2신분, 성직자와 귀족이 그냥 그 농민 위에 평민이 쫙 이렇게 타가지고 편하게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이들은 인구는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았지만 토지는 40%나 차지하고 있어. 정말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했던 거지. 온갖 좋은 특권이란 다 자기들이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야. 결국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대는 변했지만 사회체제가 여전히 중세적인 형태로 남아있었고 이를 구제도라고 부르고 우린 이런 구제도의 모순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 1신분이랑 2신분을 제외한 3신분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지. 막 1신분, 2신분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자, 거기다가 프랑스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어. 바로 바다 건너 나라 미국이 독립을 한 거지. 그래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사람들의 주권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프랑스 사람들도 분명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야. 야, 뭐야? 미국 쟤네 원래 영국 식민지였는데 뭐 권리, 정치적인 권리가 시민들에게 있다고? 국민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저항할 수 있다고? 오, 대단한데? 이런 생각들을 프랑스 사람도 영향을 받았을 거라 얘기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계몽사상이 발달하게 된다. 계몽사상이라 함은 이성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막 무지, 그리고 미신 이런 것들을 배격하는 거야.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기만 하고 막 비합리적인 그런 기존의 제도랑 관습을 비판하는 새로운 사상, 좀 깨어있는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몽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만 설명을 들으면 너희들이 계몽사상이 뭔지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대표적인 계몽사상가 2명과 그들의 사상을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너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몽테스키에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군주 정치, 그리고 교황, 가톨릭 사제 이런 사람들 막 비판하고 조롱하면서 뭘 주장하냐면 삼권 분립 이런 거 주장한다. 기존이랑은 확실히 다르지. 옛날에 막 절대군주 정치, 그 다음에 신앙 중심 이런 것들이랑 확실히 다르지. 그래서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 이런 거 너희도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이런 계몽 사상가 그리고 계몽 사상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루소, 우리 도덕 시간에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루소는 사회계약론이라는 걸 이야기해. 사회계약론의 내용을 잠깐만 읽어볼게.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오직 본능에 따르기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회계약을 맺는다. 인간은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적인 자유 대신에 정의와 도덕에 따르는 법적 자유를 얻는다. 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의 주권은 전체로서 인민에게 있으며 전체 인민이 통치자라야 한다.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국가는 개인과 개인들이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서 만들었다는 거야.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계약으로 만든 게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권리, 국가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그래, 그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에게 주권이 있다는 거야.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왕, 소수의 귀족 이런 사람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그래, 전체 국민, 전체 시민, 전체 인민한테 있어야 됨을 루소는 사회계약론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지. 이러한 사상이 계몽사상이야. 이전과 다른 거 확실히 알겠지? 이러한 사상들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주었던 거지. 결국 선생님은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구제도의 모순,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세 번째가 계몽사상의 확산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불만에 빠져있는 제3신분들은 어떠한 계기를 찾고 있었는데 그 혁명의 계기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와. 너희들 프랑스 혁명을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혁명의 그 도화선이라고 할까? 불 붙이는 거라고 할까? 그거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든 사람은 왕이었어. 당시 프랑스의 왕은 루이 16세였는데 루이 16세한테는 고민이 있었어. 무엇이었냐면 프랑스 정부에 돈이 없었던 거야. 프랑스 정부는 미국 독립혁명, 그러니까 독립전쟁이나 뭐 다른 국가와의 독립전쟁, 그 다음에 사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 나라의 재정에 위기가 빠져왔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루이 16세는 제1, 2, 3신분이 전부 다 모여서 하는 신분제 회의인 삼부회라는 것을 소집하게 된다. 이 삼부회는 세 개의 신분의 각 대표들이 모여서 왕과 회계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일종의 의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의회처럼 이렇게 독립적인 것은 아니고 좀 왕권에 좀 종속되어 있는 느낌이 강했지. 어쨌든 왕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부회를 소집을 한다. 여기서 재정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 그래서 삼부회의 그림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왕이 딱 앉아있고 제1신분과 제2신분과 제3신분이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자기 그 신분에 맞게 그런 어떠한 대표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내가 그림을 봤을 때 선생님이 아까 제1신분이랑 제2신분을 다 합쳐봤자 전체 국민의 2%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어떠니 얘들아? 비슷하지.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숫자가 대표의 숫자부터가 좀 공평하지가 않았어. 제3신분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신분이랑 제2신분의 숫자를 합치면은 제3신분이랑 비슷할 정도로 제1신분이랑 2신분은 대표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그런 좀 구성부터가 굉장히 비민주적인 그런 것이 바로 삼부회라고 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삼부회에서 이제 왕은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라고 했어. 그래서 딱 이렇게 삼부회가 모이니까 그동안 벼르고 있었던 제3신분이 딱 이야기를 하는 거지, 바로. 삼부회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삼부회의 표결 방식을 바꾸자. 삼부회의 표결 방식이 옛날 스타일 그대로라면은 이거는 삼부회를 하나마나 의미가 없다. 우리 제3신분, 프랑스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시민과 농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 우리 삼부회 표결 방식 바꿔달라라고 시작하자마자 제3신분이 팍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은 당시 삼부회의 표결 방식이 어땠느냐? 바로 이랬어. 위에 보이지 그림? 제1신분도 한 표, 그 다음에 2신분도 한 표, 그 다음에 3신분도 한 표. 그러니까 다 합치면 3표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표 한 명당 한 표가 아니라 신분별로 한 표야.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제3신분 대표가 뭐 아무리 많아봤자 이 사람들도 한 표고 제1신분 한 표, 제2신분 한 표면은 귀족들이랑 성직자들이 한 표 한 표 하면 2표고 제3신분은 한 표면은 2대1로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제3신분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에 불만을 가렸던 제3신분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러지 말고 우리 머리 숫자 세가지고 1인당 한 표씩 해서 그 머리 숫자로 세가지고 표결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야. 당연히 왕이랑 특권 계층들은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당연히 싫어하지. 이거 머리 숫대로 하면은 이거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거 아니냐.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특권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야. 결국 삼부회에서 제3신분은 인원에 따른 사람 숫자에 따른 머리수에 따른 표결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3신분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막 불만을 이제 들이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이제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의회장을 아예 폐쇄시켜버리는 거야. 삼부의 의회를 일시적으로 의회장을 폐쇄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이 제3신분은 어떻게 했냐? 의회장이 폐쇄되니까 그 옆에 있는 테니스 코트에 막 사람들이 가서 막 모이는 거야. 야, 막 가자 모이자! 해가지고 테니스 코트에 막 가가지고 모였어.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서약을 맺게 돼. 막 맹세를 하는 거야.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신분별 회의였던 삼부회는 무효다. 그리고 오직 제3신분을 대표하는 우리만이 국민의 진정한 대표다. 우리가 국민의 98%를 대표하고 있는데 진정한 의회를 새로 만들겠다. 그리고 헌법을 새로 만들자. 이런 내용들을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지금 보이지? 그래서 막 하자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한다. 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통해서 제3신분들은 국민의회라고 하는 기존의 삼부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고 새로 헌법을 만들자고 결의를 하게 되는 거야. 왕은 어땠을까? 왕은 국민의회를 좋아했을까 얘들아? 아니야. 루이 16세는 국민의회를 싫어했어. 당연하겠지. 자신의 그런 특권에 반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민의회를 탄압하고 군대를 출동시킨다. 사람들은 어땠을까? 굉장히 화가 났겠지. 결국 이 소식을 들은 파리 시민들은 굉장히 분노해서 전제 정치를 상징하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다. 그래서 그냥 감옥을 시민들이 가가지고 막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막 죄수를 풀어주고 막 그러는 거야. 전제 정치를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대단하지. 엄청 상징적인 사건이야, 그지? 그리고 이 와중에 이런 혁명의 열기가 지방에까지 퍼지고 농촌에서는 막 농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야, 이대로 있다가는 특권 계층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농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영주의 성 막 습격하고 막 기존에 귀족들이 갖고 있던 장원 문서 이런 거 막 확 다 불태우고 그냥 파리에서는 감옥에 습격당하고 농촌에서는 막 영주 성 습격당하고 뭐 난리가 난 거야. 프랑스 전체가. 그냥 그 말 그대로 프랑스가 이제 혁명의 분위기로 빠져들고 있는 거지. 혁명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때 제3신문의 대표 국민의회는 무엇을 했느냐? 딱 이 타이밍에 맞춰서 국민의회는 선언을 하지. 지금부터 봉건제, 그러니까 구시대의 유물, 구시대의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봉건제 폐지라고 딱 선언을 해버려. 그 다음에 하나의 문서를 발표하니 그 문서가 바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줄여서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문서를 하나 딱 발표해. 그리고 새로운 헌법 아까 제정하고 싶다 그랬지? 자, 지금부터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헌법은 무슨 헌법이야? 마치 영국처럼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하는 거야. 기존의 프랑스는 약간 절대 왕정에 그것들이 내려왔다면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시민들이 국민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의회를 조직을 해서 입헌군주제 정부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게 국민의회가 되겠다. 이때 국민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바탕으로 만든 그 의회가 입법의회야, 알았지? 국민의회를 중심을 알아두면 돼.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중요한 사료니까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 선언이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자, 인권 선언이야.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제2조. 자유와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3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6조. 모든 시민은 직접 혹은 대표를 통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어떠니 얘들아? 인간과 시민이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대? 모두가 평등하고 각자 스스로의 자유를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도 지킬 수 있으며 특권계층이 자기를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항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모든 권리가 소수의 뭐 왕이나 귀족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그 주권이 있다 얘기를 하고,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권리들을 얘기하고 있지. 어때? 예전이랑은 완전 다르지 얘들아.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시민들, 국민들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거야. 점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랑 비슷하지. 요즘 우리들 중에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뭐 왕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니? 아마 없을 거야. 근데 이러한 세상들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근대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지. 뭐 왕의 삼부에 대항해서 삼부회를 없애고 국민의회라고 하는 새로운 의회를 세웠고, 그 새로운 의회에서는 봉건제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를 만들어서 새롭게 헌법을 통해서 정치를 개혁하려고 했어. 그런 식으로 혁명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았어. 그 다음에 인권선언도 했잖아. 인권선언 얼마나 내용이 좋니, 그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변국들이었어. 당시 상황을 보니까 프랑스에서 막 혁명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두려웠던 거야. 이 혁명의 열기가 자기 나라에도 뻗쳐서 자기들의 특권적인 그런 권리들을 잃고 혁명에 휩싸일까 봐 주변 나라도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로이센, 지금의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영국이랑 스페인도 나중에 참여해. 그래서 프랑스를 둘러싼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를 위협하게 되고, 혁명을 하고 있었던 프랑스는 이를 혁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각 국가들과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혁명전쟁이야. 프랑스 안에서 국민의회가 설립함으로써 어찌저찌 흘러나갔던 혁명이 이제는 프랑스 바깥에 있는 국가들이랑 전쟁을 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지. 자, 내용이 좀 복잡했다. 선생님이랑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먼저 첫 번째, 재정 위기가 있는 프랑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3신분회, 그러니까 3개의 신분이 모여있는 3부회를 소집한다. 그런데 이 3부회에서 제3신분들의 대표가 머릿수대로 표결하자는 것을 주장해. 하지만 왕은 거부했지.
그러니까 제3신분들이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로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탄압하니까 시민들이 화가 나서 파리에서 바스티유 감옥을 막 습격하고 시골에서는 농민들이 막 봉기하고 난리가 난 거야. 결국에 국민의회가 힘을 얻게 되고 국민의회는 봉건제를 빡 폐지시키고 입헌군주제 빡 시작해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까지 발표하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혁명이 진행되나 싶었는데 주변 국가들이 뭐야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혁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위협이 생기면서 결국에 주변국들과 전쟁을 하게 되니 이것을 우리는 혁명전쟁이라고 불렀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면 프랑스 혁명의 초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거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그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 위주로 그 순서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149페이지야. 먼저 프랑스 혁명의 배경 3가지. 자, 첫 번째 구제도의 모순,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독립혁명의 영향, 그리고 세 번째 계몽사상의 확산. 자,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전개. 1번, 처음에 3부회가 소집되었는데 3부회의 표결 방식을 거부했지. 하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하고 국민의회를 결성했어. 그 다음에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국민의회는 힘을 받아서 봉건제를 폐지하고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하지만 혁명을 우려한 주변 국가 때문에 혁명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지. 이게 프랑스 혁명의 전개가 되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프랑스 혁명 1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한 거야. 좋아, 그럼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이 이제 혁명 전쟁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말기에 등장하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은 프랑스 역사에, 전 유럽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도록 할게. 정말 수고 많았어, 얘들아. 오늘 내용은 조금 흐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거 좀 스탑해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교과서에 적고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고 잘 체크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수고 많았어. 안녕.